155쪽 정리이죠. 신체는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 없으며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결정할 수 없다. 이게 신체는 연장의 속성이고 정신은 사유의 속성이잖아요. 그런 얘기 있습니다. 정명 보면은 사유의 모든 양태는 신이 사유하는 것인 경우 신을 원인으로 소유하지만 신이 다른 속성에 의하여 설명되는 경우에는 즉 신체는 연장의 속성으로 설명되는 거요. 그러니까 정신은 사유의 속성이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정신을 사유로 결정하는 것은 사유의 양태이지 연장의 양태는 아니다. 즉 신체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증명되어야 할 첫 번째 점이었다. 이 앞에 그거고. 정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신체는 정신을 사유로 결정할 수 없고 정신도 신체를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할 수 없다. 이 두 가지니까 첫 번째 점이었다는 얘기고. 다음으로 신체의 운동과 정지는 반드시 다른 물체에 의해서 생기며 이 물체는 또한 다른 물체에 의해서 운동이나 정지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신체 안에 생기는 모든 것은 신이 사유의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가 아니라 연장의 어떤 양태로 변형된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신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신체 안에서 생기는 모든 것은 사유의 양태인 정신에서 생길 수 없다. 이것이 증명되어야 할 두 번째 점입니다. 그러므로 신체는 정신을 결정할 수 없다. 주석에 보면은 이것은 제2부 정리 7의 주석에서 언급한 것에서 더 명백하게 이해된다. 말하자면 정신과 신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동일한데 그것은 때로는 사유의 속성 아래에서 때로는 연장의 속성 아래에서 각각 파악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물의 질서나 연결은 자연히 이 속성 혹은 저 속성 어느 것 아래에서 파악되든지 간에 하나이며 따라서 우리 신체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는 본성상 정신의 능동과 수동의 질서와 일치한다. 아까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인데 정신과 신체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나 파악되는 것은 사유의 속성, 연장의 속성에서 파악돼야 된다는 거고. 이것은 우리들이 제2부 정리 12를 증명한 방식에서도 밝혀진다. 그러나 사정이 이렇고 이것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만일 내가 이 사항을 경험으로 확정하지 않는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냉정히 숙고하게 하는 일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굳게 확신한다. 즉 신체는 정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운동하기도 하고 정지하기도 하며 오직 정신의 의지나 사고력에 의존하여 여러 가지를 행한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스피노자는 이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아직 아무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신체가 물체적인 것으로 고찰되는 한에서 오로지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은 무엇을 번역 바꿉니다. 할 수 있는지를 그리고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에만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막 바꾸는 게 이해가 더 쉽다는 거죠. 자연 법칙에 의해서만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정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신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아무도 경험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 책의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양반이 왜 이 책을 안 읽고 이랬는지 보면은 책 폼은 별로 없지만 이 책이 번역이 좀 더 매끄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책은 좀 이게 또 만화책 같잖아요. 뭐 그냥 애들 동화책 같이 있네. 근데 이 우리 책은 이제 하드카버가 좀 멋있게 되어 있는데 내용 가끔 이 책이 우리에 좀 맞는 그런 번역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무도 모든 신체 기능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하게 신체 구조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은 청주에 있는 그 아가씨가 아줌마. 이 양반 이 책을 또 읽었나 봐요. 와, 그 친구는 대단한 독서. 이 책을 이것만 읽는 게 아니라 이거 저기 항명이지.
비용 출판사 책이라던데. 근데 뭐 똑같은 책을 두 개 살 필요 있냐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책을 보고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책이 이해 안 되는 부분, 이 책 보면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근데 이야기가 좀 곁다리겠습니다만은 어디 있든 같은 책을 다른 거를 이런 걸 읽고 사유할 수 있다라면 좀 굉장히 기분 좋거나 또 대화를 좀 해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친구는 그렇겠다. 난 별로 생각 안 드는데. 그럴 수도 있고. 나는 뭐 저는 별로. 좀 그럴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그 친구는 되게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각자 이해한 대로 이해하면 되지, 뭐. 또 뭐, 이런 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지. 나는 이런 데카르트 책하고 이 책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사람도 99% 이해 안 되겠지. 이해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또, 아까 이생 말한 대로 그렇게 뭐 대화를 하고 싶은 그런 욕구를 좀 있긴 있죠. 사실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그래야 우리 대학 다닐 때 뭐 독서 동아리 한 게 뭐 그런 것들이니까. 요즘은 동아리방에 가서 친구를 많이 찾는다. 그게 뭐 동창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관심사 있는 곳에 가서 취향에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만남들이야. 뭐, 그 젊은 친구나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요새도 뭐, 나이 들어서 그 만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무슨 탁구 동아리, 뭐, 합창 동아리, 뭐, 이런 것들. 아니 그쵸? 제가 이틀 전에 요 오동동에 연극 극단이 하나 있어요. 극단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 집인데 자기가 이제 고문으로 그 다음 문장이죠. 인간의 지혜를 훨씬 능가하는 많은 것들이 동물에서 관찰되고, 목류병자가 깨어있을 때는 감히 하지 못했던 많은 것을 수면 중에 행하는 데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물론이라. 이거 참 비유를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신체가 스스로의 본능과 단순한 법칙에 의해서 정신을 놀라게 하는 많은 것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나타낸다. 다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떤 것을 매개로 해서 정신이 신체를 움직이는지, 또한 어떤 정도의 운동을 정신이 신체에 부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속도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신체의 이 활동이나 저 활동은 신체의 지배자인 정신에서 생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활동의 참다한 원인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떠벌리는 데 불과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즉 어떤 것을 매개로 정신이 신체를 움직이는지 알든 알지 못하든 간에 인간 정신이 사고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다고 말한다. 이거는 스피노자의 대단한 관찰이. 다음으로 그들은 말을 한다거나 침묵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의 많은 것이 오직 정신의 힘 안에만 있음을 경험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많은 것이 정신의 결단에 의존한다고 그들은 믿는다. 그러나 첫 번째에 관하여 나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묻고자 한다. 경험은 또 반대로 신체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 정신이 사유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신이 안 좋으면 신체가 안 좋다고 했는데 마찬 거꾸로 여기 이제 스피노자는 다르게 묻죠. 신체가 활발하지 못할 경우에 정신이 사유하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당연히 느끼죠. 몸이 아프면 정신이 뭐 제대로 되겠어요. 왜냐하면 신체가 잠들어 정지하고 있을 때 정신도 또 동시에 신체와 함께 무의식 상태에 머물며 깨어있을 때처럼 사고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정신이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사유하기에 항상 적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가 이 대상이나 저 대상의 표상을 자신 안에 만들기에 적합함에 비례해서 정신도 이 대상이나 저 대상을 고찰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이제 또 그들의 반론,
다음처럼 말할 것이다. 그들은 즉 건축, 그림 그 밖에 인간의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종류의 사물들의 원인을 단지 물질적인 것만으로만 고찰하는 자연 법칙에서 이끌어낼 수는 없다. 그리고 인간의 신체는 정신에 의하여 결정되고 인도되지 않고서는 상과 같은 것을 건축할 수 없다. 이제 그들이 주장할 거죠. 그러나 또다시 나는 이미 다음의 사실을 밝혔다. 즉 그들 자신은 신체가 무엇을 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체의 본성에 관한 단순한 고찰에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하며 그들은 정신의 인도 없이 생길 수 있다고는 결코 믿지 않으리라고 여겨지는 많은 것들, 예컨대 목류병자가 잠 속에서 감히 행한 행위에 대해 잠을 깨고 난 다음 놀라는 일이 단지 자연 법칙에서만 생긴다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이곳에서 인간의 신체 구조 자체는 인간의 기능에 의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을 기교상 훨씬 능가한다는 점을 첨가하여 말한다. 앞에서 내가 밝힌 것, 즉 자연이 어떤 속성 아래에서 고찰되더라도 자연에서 무한히 많은 것이 생긴다는 점은 지금 말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점에 관해서 말하자면 만일 침묵한다거나 말하는 것이 인간의 힘 안에 있다면 인간사는 훨씬 더 용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인간이 침묵과 말하는 게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험은 이제 나옵니다. 인간에게 혀만큼 억제하기 힘든 것도 없으며 자신의 충동에 대한 저만큼 힘든 일도 없음을 너무나도 충분히 가르쳐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우리들이 힘 안 들이고 쉽게 욕구하는 것만을 자유롭게 행한다고 믿는다. 이것도 예리한 비판.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에 대한 충동은 우리들이 흔히 상기하는 기억에 의하여 쉽게 억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격한 정서를 가지고 욕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믿어진다.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정서는 다른 것의 기억에 의해서도 억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만일 그들이 인간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많은 일을 저지르며 그리고 대립되는 정서에 사로잡힐 때는 흔히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을 따른다는 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리들 모두가 자유롭게 행한다는 것을 경험했을 게 아닌가. 참 예리한 비판의 시각이죠. 이처럼 젖먹이는 자유의지로 젖을 욕구한다고 믿으며 성난 소녀는 자유의지에 따라 복수를 원한다고 믿고 겁쟁이는 자유의지로 도망친다고 믿는다. 다음으로 술 저정뱅이는 나중에 술이 깨면 공연히 말했다고 후회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하여 짓거린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미치광이 수다쟁이 어린아이와 이러한 종류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짓거리면서도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하여 말한다고 믿는다. 따라서 경험 자체도 이성에 못지않게 분명하게 인간의 자신의 행동을 의식하지만 자신을 그렇게 결정하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자유라고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경험은 또한 정신의 결단이란 충동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정신의 결단은 신체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왜냐하면 각각의 인간은 자신의 정서를 근거로 모든 것을 조절하며 상반된 정서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욕구하는지를 알지 못하며 아무런 정서에도 매여 있지 않은 사람은 하찮은 것에 의해서도 쉽사리 이리저리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실히 제시한다. 즉 정신은 결정하는 것이나 충동과 신체의 결정은 본성상 동시적이며 오히려 하나로 동일한 것이고 정신과 신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이 동일한 것이 사회의 속성 안에서 고찰되고 사회의 속성에 의하여 설명될 때 우리는 이것을 결단이라 하고 다른 책에는 계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는 계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정신 사회의 속성에서 결정되게 하고 연장의 속성 아래
고찰되고 운동과 정제의 법칙에서 도출될 때 우리는 그것을 결정이라 한다. 이 점은 지금부터 논술하는 것에 의해 한층 더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서 주의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우리들이 상기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것도 정신적 계리에 의해서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상기하지 않는 어떤 단어를 말할 수 없다. 더욱이 어떤 일을 상기하거나 망각하는 것은 정신의 자유로운 힘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상기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은 그것에 관하여 침묵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오로지 정신의 힘 안에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들이 무엇인지 짓거리는 꿈을 꿀 때 우리는 또한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짓거린다고 믿지만, 사실은 짓거리지 않거나 또는 짓거린다 해도 그것은 신체의 자발적인 운동에서 생긴다.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남에게 숨기는 꿈을 꾼다. 그리고 잠을 깼을 때 우리가 아는 것을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과 같은 정신의 계리에서 그렇게 행한다고 꿈속에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깨어있을 때는 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정신의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행하는 꿈을 꾼다. 여기에서 나는 정신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결단, 즉 한상적인 결단, 공상적인 결단이고, 계리죠. 계리나 결단이나. 그 다음에 자유로운 결단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무의미를 피하려면, 이런저런 거 피하려면 우리가 자유로운 것으로 믿는 이 정신의 계리는 표상 자체나 상기, 기억 자체와 구별될 수 없으며, 그것을 관념인 한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긍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와 같은 계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물의 관념과 동일한 필연성을 가지고 정신 안에 생긴다. 따라서 정신의 자유로운 계리에 의해 이야기하거나 침묵하거나 어떤 행위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눈을 뜨고 꾸는 것이다. 이게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리 3회. 정신의 능동은 오직 타당한 관념에서만 생기지만 수동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에만 의존한다는 거죠.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첫 번째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관념일 뿐인데, 이 관념은 다른 많은 관념으로 조직되어 있고 그중 어떤 것은 타당하지만 또 어떤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신의 본성에서 생기는 모든 것, 정신을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삼고 정신에 의하여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타당한 관념이나 타당하지 않는 관념에서 생기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정신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지니는 경우 필연적으로 적용을 받는다. 적용을 하고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능동과 수동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므로 정신의 능동은 타당한 관념에서만 생기며 정신은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지니는 이유에서만 작용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수동은 정신이 부정을 포함하는 어떤 것을 가지는 한에서만, 또는 정신이 다른 것 없이 그 자체로서 명석 판명하게 지각되지 않는 자연의 일부로서 고찰되는 한에서만 정신에 기속된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나는 수동이 정신에 기속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다른 개체에도 기속된다는 것, 그리고 수동은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는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밝힐 수 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단지 인간의 정신에만 논의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정리 4. 사물은 내부의 원인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괴될 수 없다. 이 내부적으로는 파괴하는 게 없다는 얘기죠. 이 정리는 그 자체로서 명백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의 정의는 그 사물의 현존을 긍정하되 부정하지 않으며 그 사물의 본질을 정립하되 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단지 그 사물 자체만을 주의하고 외부의 원인을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물 안에서 그 사물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사물은 정리 5. 사물은 하나가 다른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한에서 반대되는 본성을 가진다. 즉 사물은 동일한 주체 안에 있을 수 없다. 이게 말이 이상하죠. 말을 분역 바꿀게. 반대되는 본성을 가진다 그래놓고 그러한 사물들은 동일한 주체 안에 있을 수 없다. 이러면 매끄럽지 않을까? 이런 거 그러한 사물들은 이 말이 안 되지. 그러한 사물이 없다는 거죠. 만일 그러한 사물이 서로 일치하거나 또는 동일한 주체 안에 주체입니다. 주체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면 동일한 주체 안에 그 주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불합리하다. 모순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정리 6. 각각의 사물은 자신 안에 존재하는 한에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 있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개물은 개체의 사물은 신의 속성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양태이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신이 존재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그 이외의 어떤 괴물도 그 자체가 파괴될 수 있는 어떤 것을 또는 자신의 존재를 제거하는 어떤 것을 자신 안에 소유하지 않는다. 오히려 괴물은 자신의 존재를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항한다. 그러므로 각 괴물은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 안에 남아있으려고 한다. 7.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성량은 그 사물의 현실적 본질일 뿐이다.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리 8. 각 사물이 자신의 존재 안에 지속하고자 하는 노력은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무한정한 시간을 포함한다. 이것도 읽어보면 그냥 정리 안 했는데 정리 7은 정리 8 읽어보자. 왜냐하면 만일 이 성향이 사물의 지속을 결정하는 유한한 시간을 포함한다면 그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능력 자체에서 그것이 한정된 시간이 지난 후에는 존재하지 못하고 소멸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하다. 넘어갑시다. 정리 9. 정신은 맹석 판명한 관념을 지닐 때나 혼란한 관념을 지닐 때나 자신의 존재 안에 무한정한 시간 동안 지속하려고 하며 또한 이러한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 정신의 본질은 타당한 관념과 타당하지 않는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까 앞에서 나왔죠. 타당한 관념, 타당하지 않는 관념. 그러므로 정신은 타당한 관념을 지니는 경우는 물론이고 타당하지 않는 관념을 지니는 경우에도 자신의 존재 안에 지속하고자 한다. 더욱이 어떤 무한정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존재 안에 지속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신은 신체의 변용의 관념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자신을 의식하므로 따라서 정신은 자신의 노력을 의식한다. 이 노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노력. 이게 바로 영어에 보면 코나투스라고 그러죠. 코나투스입니다. 이 코나투스는 정신에만 관계될 때는 의지라고 일컬어지지만 정신과 신체 동시에 관계될 때는 충동이라고 일컬어진다. 그러니까 충동은 자신의 생존에, 자신의 보존에 유용한 것에서 생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행하도록 하는 인간의 본질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다음으로 충동과 욕망의 차이는 앞에서 우리 머릿말에서 나왔죠. 욕망은 자신의 충동을 의식하는 한 주로 인간에게 관계된다는 것뿐이다. 따라서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욕망이란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 그러므로 이상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분명해진다. 즉 우리는 그것을 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력하고 의지하며 충동을 느끼고 욕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이라고 믿긴다. 그러니까 유종해야 선이 되는 거예요. 선이 유용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리 10. 우리 신체의 존재를 배제하는 관념은 우리의 정신 안에 있을 수 없고 그런 관념은 오히려 우리의 정신에 반대된다.
우리의 신체를 소멸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은 신체 안에 존재할 수 없다. 아까 그랬죠. 어떤 괴물이 그걸 보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파괴시킬 수 있는 본성을 가질 수 없다 그랬고, 그러므로 그러한 것의 관념은 신이 우리 신체의 관념을 소유하는 안에서 신 안에 있을 수 없다. 즉 그러한 것의 관념은 우리들의 정신 안에 있을 수 없다. 정신과 신체는 일치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나 반대로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첫 번째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신체의 관념이므로 우리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첫 번째로 중요한 노력이다. 그러므로 우리 신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관념은 우리 정신과 반대된다. 그 다음에 정리 11. 참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 안에 항치를 하면서 읽은 책은 없다. 내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래 해도 읽기 쓴 적은 없다. 온갖 항치를 다 가면서 지금 항치라는 말로 사투리가 방언이가 어쨌든 항치라 말하는 항칠 몰라? 낙서. 항치라는 말하고 낙서가 조금 다르지. 좀 다르지. 느낌이 다르지 어. 않아요? 우리는 다르게 얘기하는데 뭐 비슷한 말은 낙서지. 낙서는 아니지. 이거는 낙서라고 얘기하는데 항치를 그냥 막 읽으니까 막 이해안되면 막 쓰는 게 항칠이고 막 읽다 이건 낙서이잖아. 뭐 거기 결과는 같다. 다릅니다. 결과는 같다니까. 이 낙서가 돼 있다니까. 항상. 아니 이거가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된 걸 써도 낙서잖아요. 낙서는 항치는 아예 그 내용이 정리. 낙서는 진짜 재미없는 게 이상한 게 낙서지. 필요 없는 게 낙서지. 항칠은 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아니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넘어가요. 항치 더 그런 의미가 없는 거고 거고. 낙서는 창조적인 어떤 생산성을 가질 수 상관없는 있는 거지만 네. 나는 항치를 그렇게 한 적은 없으니까 이렇게 항칠한 이걸 적이 없어. 낙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것도 항칠이라고 할 수도 없지. 이거 메모지. 예, 항칠도 아니고 낙서도 아니고 기분 나빠서 항칠이라는 거지. 이 메모지. 어쨌든 정리 11.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촉진시키거나 방해하는 모든 것의 관념은 우리의 사유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거나 또는 촉진시키거나 방해한다. 신체 이제 교수님 그러지 말고 이 책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가서 한잔 합시다. 이 책 언제 끝나겠노? 와 이거 진짜. 사실 그러니까 이거 다음부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언제 끝나겠습니까 진짜. 이게 언제 끝나겠노? 그래 이거를 중간에 이걸 안 읽으면은 정면과 주석을 안 읽어 정리만 좀 읽어 나가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 오히려 거꾸로 그게 그러니까 더 나을 때. 그렇지 악마는 강론에 있다고 오히려 그 세부가 더 이해 안 되는 거. 지금도 아마 이해 안 됐을 걸. 질문하면 이해 안 됐을 걸. 나 질문할게. 이 정리 11에서. 자, 이런 제2부의 정리 7, 제2부의 정리 14에서도 명백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신이 큰 변화를 받아서 때로는 한층 큰 완전성으로, 때로는 한층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한다는 것을 안다. 이 수동은 이 받았다고 그랬죠. 받는 게 수동이지. 이 수동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슬픔의 정수를 설명해 준다. 그러므로 나는 아래에서 기쁨을 정신이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으로 이해하지만 슬픔은 정신이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으로 이해한다.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수동으로 이해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정신과 신체에 동시에 관계되는 기쁨의 정수를 쾌감 또는 유쾌함이라고 하지만 슬픔의 정수는 고통이나 우울함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된다. 즉 인간의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자극을 많이 받을 때 쾌감과 고통이 인간에게 관여하지만 인간의 모든 부분이 자극을 받을 때는 유쾌함과 우울함이 인간에게 관계한다. 앞에서 쾌감, 유쾌함이라고 그랬고 하나는 슬픔의 정서는 고통이나 우울함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자극을 많이 받을 때는 아까 뭐 좋은 거는 뭡니까? 쾌감이라 그러고 슬픔은 고통이라 그러고 모든 부분이 자극받을 때는 이걸 뭐라고요? 유쾌함이라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우울함입니다. 부분이 받을 때는 쾌감, 전체가 좋을 때는 자극받을 때는 유쾌함, 부분이 슬플 때는 고통, 그 다음에 전체가 자극받을 때는 모든 부분이 자극받을 때는 우울함 이렇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생각 안 하고 읽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욕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는 3부의 정리 9에서 주석에 설명했다. 의식을 동반하는 충동, 욕망은. 나는 이 세 가지 외에 어떤 다른 기본적인 정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욕망, 기쁨, 슬픔 이게 세 가지 정서예요. 여기서부터 사랑과 정우 나오고 비심 다 나오는 거지. 세 가지는 기쁨, 슬픔, 욕망.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어떤 기본적인 정서도 인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정서는 다음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세 가지 정서에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번역 바꿉니다.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과 어떻게 반대되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과 어떻게 반대되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관념과 관념이 어떻게 반대되는지 이게 아니고 이 번역은 지금 하면 이렇게 될지 몰라. 그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과 어떻게 반대되는지. 나는 제 3부의 정리집에 여기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제2부의 정리 17의 주석에서 우리는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은 신체 자체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신체의 존재를 포함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제2부의 정리 8의 보충과 그 주석에서 우리 정신의 현실적 존재는 정신이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는 것에만 의존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은 정신이 사물을 표상하고 상기하는 능력도 역시 정신이 신체의 현실적 존재를 포함하는 데 의존함을 제시하였다.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정신의 현재적 존재와 그 표상 능력은 정신이 신체의 현재적 존재를 긍정하는 것을 그침과 동시에 소멸한다. 그러나 정신이 신체의 이러한 존재를 긍정하기를 거치는 원인은 정신 자체일 수 없다. 또한 그러한 원인은 신체가 존재하기를 거치는 것에도 있지 않다. 왜냐하면 정신이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는 원인은 신체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똑같은 이유에서 정신이 신체의 존재를 긍정하기를 거치는 원인 또한 신체가 존재하기를 거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실은 우리들의 신체와 정신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다른 관념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그러한 관념은 우리들의 정신의 본질을 구성하는 관념과 반대된다. 정리 12. 정신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표상하고자 한다. 아까 이게 정신과 신체 일치된 거라고 그러죠. 근데 정신이 좀 좋으면 신체가 좋고 그렇죠. 뭐 그런 거니까 지가 좋으려면 신체가 좋아야 되잖아. 뭐 그런 신체가 좋으면 또 정신도 좋아지고. 자, 인간의 신체가 어떤 내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는 동안에는 인간 정신은 그 물체를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하게 된다. 인간 정신이 어떤 내부 물체를 현재적인 것으로 고찰하는 동안에는, 즉 그것을 표상하는 동안에는 인간 신체는 그 외부 물체의 본성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자극받는다. 그러므로 정신이 우리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표상하는 동안에는 신체는
그러한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자극받는다. 따라서 그동안은 정신의 사유 능력이 증대되거나 촉진된다. 그러므로 정신은 가능한 한 그러한 것을 표상하고자 한다. 하려고 한다. 정리 13. 정신은 신체의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표상할 때 그러한 것의 존재를 배제하는 사물을 가능한 한 상기하고자 한다. 뭐 이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자, 이거 뭐 넘어가 되는데 주석은 안 넘어가면 안 되겠다. 아니, 보충해 보면 1호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즉 정신은 자신의 그리고 신체의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을 표상하기를 피하게 된다. 보충 이제 이래놓고 서로 같이 일치된 거니까 뭐 정신이 좋으려면 신체가 좋아야 되니까 이렇게 안 하겠지. 1호부터 이제 뭐 웅뚱한 소리가 나온다. 사랑과 정오가 나옵니다. 1호부터 우리들은 사랑이 무엇이며 정오가 무엇인지를 말하자면 사랑은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 일 뿐이며 또한 정오는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에 지나지 않음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계속 소유하고 유지하고자 하며 반대로 정오하는 자는 정오하는 대상을 멀리하고 소멸시키고자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한층 더 상세하게 논하겠다. 정리 14. 만일 정신이 언젠가 동시에 두 가지 정서에 의하여 자극받았다면 정신은 후에 그중 하나에 의하여 자극받을 때 다른 하나에 의해서 자극받을 것이다. 이거 앞에서 어디가 나온 거. 자, 이것도 읽어봅시다. 이게 금방한데. 이건 그냥 처음에는 그냥 다른 하나를 상기한다고 돼 있죠. 뭐 당연히 두 개가 그 자극받았다니까. 그러나 정신의 포상은 외부 물체의 본성보다 우리의 신체의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다. 이겁니다. 아까 두 개가 자극받았다는 신체의 정서를 더 많이 나타낸다. 그러므로 만일 신체가 그리고 후에 정신이 언젠가 두 가지 정서에 자극받았다면 후에 그 중에 하나에 의해 자극받을 때 다른 하나에 의해서 자극받을 것이다. 모든 사물은 우연에 의하여, 자, 우연에 의하는 것은 사물 그 본질 자체가 아니고 그런 겁니다. 우연에 의하여 기쁨이나 슬픔이나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가지 정서밖에 인정 안 했죠. 그게 그러니까 세 가지 정서의 원인이 된다. 170페이지 정명에 보면은 정신이 동시에 두 정서에 의하여, 즉 하나는 정신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것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것에 의하여 자극받는 가정해보자. 하나는 하나도 증대 감소도 안 시켜. 하나는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킨다는 거죠. 자, 가정해보자. 제3부의 정리 14에 의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명백해진다. 즉 정신이 후에 그 자체로서는 정신의 사유 능력을 증대시키지도 감소시키지도 않는 자신의 참다운 원인에 의하여 첫 번째 정서에서 자극받을 때 정신은 곧바로 자신의 사유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두 번째 정서에서 기쁨이나 슬픔으로부터 자극받게 된다. 이거 뭐 당연한 얘기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 사물은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연에 의하여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이 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그러한 것이 우연에 의하여 욕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제시될 수 있다. 이거 뭐지? 어거지같이 같은 말은 증명은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별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자, 보충해 보면 우리들은 어떤 것을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고찰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것 자체가 그러한 정서의 작용인이 아님에도 그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할 수 있다. 이거 좀 말되죠. 이 사실에 의해서만도 정신은 나중에 이 사물을 표상할 때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 자극받는다. 즉 정신과 신체의 능력이 증대되거나 감소되는 등의 결과가 나타난단 말이죠. 결국 정신이 그 사물을 표상하는 것을 원하거나 또는 피하게 된다. 정신은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정화하게 된다고. 자, 주석에 보면 이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진 원인이 없이 소위 말하는 공감과 반감에서부터 단순히 어떤 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하는 일이 왜 생길 수 있는지 이해한다.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로 우리를 자극하는 대상이 얼마간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하는 그러한 대상도 여기에 속하는데 이 점은 다음의 정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 공감과 반감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쓴 저술가들이 그것으로서 사물의 어떤 은폐된 성질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을 물론 나도 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덜로 잘 알려진 또는 명백한 성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자, 정리심 좀 봅시다. 기쁨이나 슬픔으로 정신을 자극하는 대상에 다소 유사한 무엇을 갖는 어떤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이 그 대상과 유사한 점이 그러한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은 이해되죠? 자체가 그 유사한 게 직접 원인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가 표상한다는 이유만으로도 그것을 사랑하거나 정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것이 그 대상과 유사한 것을 우리는 대상 자체 안에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로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은 이 유사점의 표상에 자극받을 때 곧바로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에도 자극받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우리는 지각하는 사물은 우연적으로 기쁨이나 슬픔의 원인일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 사물이 대상에 유사한 것이 그러한 정서를 일으키는 원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역시 그 사물을 사랑하거나 미워할 것이다. 정리 17. 만약 우리들을 슬픔의 정서로 자극하는 사물이 똑같이 기쁨의 정서로 우리를 자극하는 다른 사물과 다소 유사하다고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 사물을 정화함에 동시에 사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사물은 그 자체로 슬픔의 원인이며 또한 우리들이 슬픔의 정서를 가지고 이 사물을 표상하는 한 우리는 그것을 정화하고 반면에 우리들이 그 외의 그것이 똑같은 정도의 기쁨의 정서로 우리들을 자극하는 사물과 다소 유사하다고 표상하는 경우에 한해 우리는 똑같은 정도의 노력을 가지고 그것을 사랑할 것이기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정화하며 동시에 사랑할 것이다. 말하자면 주석에 보면 두 가지 대립되는 정서에서 아까 사랑하고 정화하고 두 개가 있었죠. 생기는 이 정신 상태는 심정의 마음의 동료입니다. 심정의 동료, 마음의 동료같이 동료라고 일컬어지면 그것의 정서에 대한 관계는 감정이죠. 감정. 그것의 감정에 대한 관계는 의혹의 표상에 대한 관계와 같다. 마음의 동료와 의혹은 단지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만 구분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야 한다. 즉 나는
앞의 정리에서 이 심증의 동료를 그 자체에 의하여 어떤 정서의 원인이며 어떤 감정의 원인이며 우연에 의하여 다른 정서의 원인이 다른 감정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원인에서 도출하였다.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하여 이 동료를 한층 더 쉽게 앞의 정리에서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고 심증의 동료가 두 감정의 작용인가 같은 어떤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입니다. 대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인데. 자, 이 심정의 동료가 두 감정의 작용인가 원인가 같은 원인과 같은 한 원인과 원인인 한 대상이죠. 두 정서의 작용인 원인인 한 대상으로부터 생기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만 아니다. 한 대상에 생기는 거야. 이 말이 우리 이 번역이 더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한 대상에서 한 대상이죠. 그게 심정의 동료가 두 감정은 다른 거잖아. 지금 두 감정의 작용이 같은 대상에서 생기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신체는 본성이 다른 수많은 개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라서 인간의 신체는 동일한 물체에서 수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반대로 동일한 사물이 수많은 방식으로 자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 동일한 사물은 또한 수많은 상이한 방식으로 인간 신체의 동일한 부분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일한 대상에 수많은 대립되는 정서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것도 그냥 읽어볼까? 잠깐 쉽시다. 몸이 아프나. 자, 정리 18. 인간은 현재의 사물의 표상에 의해서와 마찬가지로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의 표상에 의해서도 동일한 기쁨과 슬픔의 정수로 자극된다.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네, 적당하게 뭐 그냥 이 3장부터는 좀 근데 이제 주석이 또 읽어봐야 됩니다. 194쪽 주석이 방금 말한 방식에서 우리는 희망, 공포, 안도, 절망, 환희와 낙담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 희망은 우리들이 그 결과에 관하여 의심하는 미래나 과거의 사물의 표상상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기쁨일 뿐이다. 이에 반하여 공포는 마찬가지로 의심되는 사물의 표상상에서 생기는 불확실한 슬픔이다. 그런데 만일 이들 정서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희망은 안도로 되고 공포는 절망으로 된다. 말하자면 그것은 우리들이 희망했거나 두려워했던 사물의 표상상에서 생기는 기쁨이나 슬픔이다. 다음으로 환희는, 자, 우리가 아까 희망, 공포, 안도, 절망 설명했습니다. 환희는 우리들이 그 결과에 관하여 의심했던 과거의 사물의 표상상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마지막으로 낙담은 환희와 대립되는 슬픔이다. 그 다음에 정리 19.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슬퍼할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유지되는 것을 표상한다면 그는 기뻐할 것이다. 뭐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정리 20. 자기가 정화하는 것이 파괴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넘어갑시다. 정리 21.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또한 기쁨이나 슬픔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정서가 크거나 작게 사랑받음에 따라서 이들 두 정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크거나 더 작을 것이다. 이번 첫 번째 딱 한 줄만 읽어봅시다. 사랑받는 것의 존재를 정립하는 사물의 표상상은 사랑받는 것 자체를 표상하고자, 이거 봐라. 사랑하는 대상을 표상하고자 하는 정신의 노력을 촉진한다. 사랑하는 대상이 낫죠. 사랑받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대상을 표상하고자 하는. 이 번역이 다르잖아. 사랑받는가. 사랑하는 대상이지. 자,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정리 22.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기쁨으로 자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이와 반대로 만일 그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들은 반대로 그 사람에게 대한 정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이게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이제 뭐 정면 넘어가고 주석에 보면은 제3부의 정리 21은 연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이 어떤 명칭으로 불리는지 알지 못한다. 야, 이거 대박 아니야 이거 지금. 진짜 그래. 진짜 참.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면서 뭐 감정을 느끼는데 남의 기쁨은 좀. 환희입니다. 참. 환희. 그 타인의 행복에서 생기는 기쁨이 뭐야? 기쁨 아니지. 타인의 행복에서 뭘 생기겠자. 어쨌든 간에 재밌는 표현이다. 이런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타인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호의라 하며 타인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정물을 붕괴라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들이 사랑한 것에 대하여 연민을 느낄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전에는 우리들이 아무런 정서도 가지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그것이 우리와 유사하다고 우리들이 판단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연민을 느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대상에 선하게 행한 사람들에 대한 호의를 느끼며 이와 반대로 우리와 유사한 대상에 불행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붕괴한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비극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연민과 공포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보다 잘난 사람이 그 어떤 걸 해가지고 좀 불행을 당했을 때 느끼는 연민이었고 우리가 저렇게 될까 겁나는 공포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조금 다른 설명이었긴 하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정리 23. 자신이 정화하는 것이 슬픔으로 자각되는 것을 표상하는 사람은 기쁨을 느낄 것이다. 참. 이와 반대로 만일 자기가 정화하는 것이 기쁨으로 자각된 것을 표상한다면 그런 슬픔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두 정서는 각각 반대의 정서가 자신이 정화하는 대상에서 크거나 작음에 따라서 더 크거나 작을 것이다. 참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그 다음에 정리 24.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화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를 향한 정으로 자극받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이 우리가 정화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각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자극받을 것이다. 적의 동지는 적이고 적의 적은 동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석이 또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정오의 정서는 질투와 관계되며 따라서 질투는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반대로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 정오 자체에 불과하다. 아까 타인의 행복은 슬퍼하는 거잖아. 이 질투야.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없고 상대방이 있는 데 대해서 내가 없는 데 대한 감정이 앞설 때는 질투고, 내가 없고 상대방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있는 데 대한 감정은 시기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인가는 그 질투는 공유할 수 없는 것을 공유하게 했을 때 질투가 난다. 자, 이제 그 질투는 어쨌든 재밌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타인의 불행을 기뻐하고 또는 반대로 타인의 행복을 슬퍼하게 하는 것으로 고찰되는 한 정오 자체에 불과하다. 정리 25. 우리들은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면, 우리가 자극하여 변하면 이런 거죠. 자극하여 변하는 거죠.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긍정하려고 하며, 반대로 우리 자신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려 한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 자, 정리 26. 우리는 우리들이 정화하는 것을 슬픔으로 자극하면 우리들이 표상하는 모든 것을 그 정화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하려고 하며, 반대로 우리가 정화하는 것을 기쁨으로 자극하면 우리가 표상하는 것을 부정하려 한다. 이건 잘 되죠. 이건데 이건 또 읽어야 되네. 자, 주석 봅시다. 주석. 이로부터 우리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는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며, 반대로 자기가 정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것 이하로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찮게 느끼기 쉬움을 한다. 이러한 표상은 자신에게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인간 자신에 관계할 때 교만으로 일컬어지며, 거만, 다른 뜻은 거만입니다. 거만하거나 교만,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거만과 교만, 이것은 창난의 일종이다. 이것은 광기의 일종이다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광기의 일종이 미친 짓이라는 거지. 창난이 광기의 일종이다. 아니 미친 짓을 하든지 미친 것이다 하든지 창난.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인간은 오직 표상에서만 도달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처럼 눈뜨고 꿈꾸며, 동시에 그것을 실제하는 것으로 고찰하며, 또한 그것들의 존재를 배제하고 그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표상할 수 없는 한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만은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데서 생기는 기쁨이다. 다음으로 인간이 다른 사물에 관하여 정당한 것 이상으로 느끼는 데서 생기는 기쁨을 과대평가로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다른 사물에 관하여 정당한 것 이하로 느끼는 데서 생기는 기쁨을 경멸이라고 한다. 경멸이 기쁨인가? 자, 정리 27. 순서 바꿉니다. 단어의 순서를 바꾸자. 우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어떤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이 말이 좀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가 유사한 것으로서 아무런 정수도 느끼지 않는 것이 어떤 정수에 자극되는 것을 우리들이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사한 정수에 자극된다. 이것이 양이 많은데 그만하자. 그래도 오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또 1월 19일은 쉽니다.